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증상도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화가 너무 많이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렵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우울하고 기력이 없고 몸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갱년기는 이런 호르몬 수치가 급감하면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굉장히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산부인과 의사라면 내 가족에게는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이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미사 좋은 날의 산부인과 장혜인 원장입니다. 원장님, 폐경, 갱년기 이런 거를 보통 어떻게 정의해요? 우리가 폐경과 갱년기가 얼핏 들으면 비슷한 용어 같은데 약간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폐경은 내가 딱 뒤돌아봤을 때 1년 내내 생리가 없을 때를 폐경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지막 생리 시점으로부터 연속으로 12달 이상 월경이 없었다. 그러면 그 시점을 폐경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갱년기는 폐경 전에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 시기부터 폐경 시점, 그리고 폐경 이후의 몇 년간을 다 통틀어서 갱년기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갱년기가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는 평균 나이는 만 49세에서 50세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넓게 보면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제일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경을 일찍 한다 그래서 반드시 폐경이 일찍 오는 건 아니고, 사실 폐경 나이는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흡연을 한다든지 또는 난소를 수술한 이력이 있다든지 항암 치료를 한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폐경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보통 갱년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비교적 초기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열감, 그리고 발한 또는 안면 홍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은 보통 70% 이상의 여성분들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볼이 붉어져서 계속 붉어진 채로 홍조가 좀 심하게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체온 조절이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이 오르락 내리락 더웠다 추웠다 하는 증상이 있다든지, 막 머리나 얼굴 이런 부분에 피부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에서 땀이 비오듯이 쏟아진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두 번째로는 수면 장애가 있으실 수 있는데, 잠이 들었다가도 열감이 느껴져서 자주 깨신다든지, 아니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 우리가 야뇨라고 하는데, 야뇨가 너무 심해서 계속 깨고 수면이 분절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증상도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화가 너무 많이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렵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우울하고 기력이 없고 몸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 호르몬 결핍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질이 건조해지면서 성교통이 생기고 가렵고 따갑고 하신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요실금이 생기거나 빈뇨가 생기거나 비뇨 생식기계 증상이 전반적으로 같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관절, 예를 들어 손가락 관절이나 무릎 관절 뿐만 아니고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이런 식으로 여러 부위에 동시다발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느껴지는 증상 말고도 보이지 않는 몸의 변화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은 뼈가 생성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반대로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골절 위험도가 상승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장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좀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당뇨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갱년기는 이런 호르몬 수치가 급감하면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굉장히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솔직히 원장님께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갱년기의 호르몬 치료를 추천하실 건가요? 아마 산부인과 의사라면 내 가족에게는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이점이 있는데, 갱년기의 증상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내 몸에서 더 이상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증상으로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 반대로 적절한 용량의 호르몬을 먹는 약으로 공급을 해주고 호르몬 수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증상을 굉장히 많이 개선시키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들도 갱년기 호르몬 치료 하시게 되면 관리하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 골 밀도가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골절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폐경되시고 한 10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것 또는 골격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인지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원장님, 가끔 인터넷 보니까 이런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을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 맞을까요? 아마 호르몬 치료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숫자로 말씀드리면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약 1000명 중에 1명 정도 유방암이 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위험성이 조금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을 오래 먹었으면 검진을 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 유방암은 호르몬 치료 단독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큰 걸로 되어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 만성적으로 좀 알코올을 섭취를 한다든지 또는 과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험도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호르몬 치료의 위험성이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낮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 또는 현재 유방에 혹이 있는데 암이 의심되지만 아직 진단이 명확히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치료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증상이 힘든데 유방암이 무서워서 참고 계시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를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유방세포의 영향이 적은 약들도 널리 쓰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힘들면 적절한 나에게 맞는 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미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이다 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방 촬영술 그리고 유방 초음파 두 개를 병합을 해서 유방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호르몬 치료 하시는 분들 저희 외래에 오시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검진하세요. 검진해서 결과지 갖고 오세요. 오히려 계속 검진을 권장하기 때문에 유방에 문제가 발견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가 있으실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이런 호르몬 치료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갱년기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건강한 식이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섭취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뼈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뼈에 도움이 되는 칼슘 그리고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을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갱년기 호르몬 치료랑 칼슘제, 비타민 D를 적절히 섭취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외래에 오셔서 그러면 도대체 칼슘을 얼마를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폐경 이후 여성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은 1000mg에서 1200mg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나라 일반적인 식이로서는 하루에 500mg 정도 칼슘을 섭취한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식품으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우유 또는 요구르트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 치즈 이런 식품들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런 유제품을 섭취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 단독으로 보충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타민 D도 한 하루에 1000IU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갱년기에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너무 관절에 부하가 많이 가거나 충격을 주는 운동보다는 적절하게 뼈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가볍게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르는 운동 정도는 하셔도 되겠고, 보통 1회에 30분 이상 주 4, 5회 정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스쿼트나 런지나 또는 가벼운 덤벨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관절의 유연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갱년기 증상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거 언제 끝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터널이지 그렇게 영원한 증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나의 건강에 대해서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향후에 10년, 20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